네, 받았습니다. 시장 전문가 두 분 또 나와 계시는데 썬투자 송범선 실장,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포인트는 또 정해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 불가. 사실 그의 정치적인 야망과 경제적인 야욕이라고 표현을 하여튼 의욕이겠죠. 이런 것들은 다른 걸 다 떠나서 조금 믿어 볼만하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스케줄대로 흔들어 대도 제자리에 갖다 놓고 했는데 이번에 또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뭐 수익 반사 틈새인지는 모르겠지만 방산 얘기가 이제 등장을 했는데 또 안 볼 수는 없겠고 뭐 히토류까지는 아직 반응은 안 하는 것 같고 사실 히토류 관련 섹터가 국내에는 뭐 지극히 드물다 보니 일단 방산의 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로스페이스가 제일 도드라지는 것 같긴 해요. 자, 봐야죠. 김덕호 대표부터 풀어주시죠. 일단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를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 원인도 결국은 이제 지금 히토류라는 이 자원에 지금 눈독을 들인다라는 모습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제 굉장히 많은 미국이 뭐 천문학적 자금을 지원해주고 어떤 무기들도 많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다 보니까 뭐 밑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라는 뭐 비판들도 이전 바이든 정권 당시에도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그리고 민주당 의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이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뭘로 환수를 할 것이냐는 얘기에 대해서 항상 이제 전쟁은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비극도 굉장히 많지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 이득을 볼 것이냐 이것을 항상 이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는 원인들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과거에 핵무기를 보유했던 국가인데 핵을 폐기를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특히나 이제 안보 전문가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결국은 이제 국방력 자체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게 장기화됐을 때 과연 우크라이나가 버틸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만약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의해서 뭐 합병이 된다든가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라면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이걸 어떻게 돌려받지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장기화가 됐을 때 우크라이나가 작전을 지속하기가 좀 어렵다, 전쟁을 지속하기가 어렵다라고 판단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전쟁을 중단시켜야 된다. 그래야지 여기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이거를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시가 지금 유럽의 국가들이 갑자기 파병을 결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크라이나의 그렇죠. 한다는 건가요? 네, 파견을 하겠다, 뭐 이렇게 파병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이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지금 이제 전쟁 끝나가니까 우리도 막판에 발 한번 얹어보자. 이걸로 개평 좀 얻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뭐 독일이 패전에서 항복하고 나서 일본은 아직까지 미국이랑 전쟁을 하고 있었죠. 근데 이제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도 병력들을 계속 집어넣고 해도 일본이 항복을 안 하니까 핵꿀밤 2대 때려버렸잖아요. 네. 2대 때려맞고 이제 항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소련이 어떻게 합니까? 남하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반도도 마찬가지로 식민지인데 어쨌든 참전국으로서의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이런 행동들이 계속 발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북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병력들을 계속 보내고 있는 것이 이런 어떤 경제 효과를 같이 얻으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는 자체에서 가져갈 수 있는 경제 이권이 피해 당사국이 아니라 그 주변국들이 가져가는 것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경제 효과에 우리가 편승한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방산이 과연 이제 장기전으로 됐을 때 기대를 할 수가 있느냐? 저는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미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그동안 지금 이제 전쟁이 지금 4년째로 지금 집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도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3년 이상 계속 지금 기부를 하고 있고 지금 올해 이제 4년째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3년 동안 계속 적극적으로 어떤 병력을 파괴한다던가 어떤 인도 지원한다던가 이런 것이 거의 없었다가 오히려 지금 막판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교섭을 한다라고 얘기 나오니까 방산 들어간다? 그러면 이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일단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독일이나 프랑스가 방산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럽에서 강자였어요. 근데 폴란드가 이런 무기를 달라고 했을 때 무기를 제대로 안 주다 보니까 열받아서 그걸 선택한 게 한국이라는 다른 나라를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국산 무기가 호환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전쟁 자체가 계속 이제 장기전을 가지 않는다라고 봤을 때면은 오히려 그러면 유럽에 수출할 수 있지 않나요? 안 될 겁니다. 프랑스와 독일제가 훨씬 더 자체 카르텔을 갖고 있는 것이 훨씬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로비나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쉽게 뚫지는 못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네. 방산으로 보실 때 정말로
우리가 순수하게 하드웨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이나 전차, 자주포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 것에 초점을 둘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은 오히려 이 전장 시스템 자체에서 어떤 보안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에 집중을 둘 것이냐. 저는 이 두 가지를 보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하드웨어 쪽에서 관련해서 우리가 좀 선뜻 탑승을 하기에는 우리가 지난 3개월, 5개월 동안에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러운 위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공격적인 매매보다는 어떤 단기적인 매매에 좀 더 초점을 두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송 시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방산이라는 게 뭐 하나의 산업의 섹터긴 한데 그게 이제 막 성장하고 거기가 꽃을 피우고 하는 게 시장 전체로 봤을 때 또 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 심리적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지금은 왜 그러면은 예전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였겠죠. 누군가는 지켜줄 것이다. 유엔. 우리 전 세계에는 유엔이 있죠. 그래서 유엔군이 파견이 되고 우리 실제로 6.25 전쟁 때 우리 한국 전쟁 때는 6.25 전쟁 유엔군이 파견이 돼가지고 많은 국가들이 서로 도와줬습니다. 실제로 병사들이 왔죠. 미군도 왔고 뭐 심지어 저 멀리 있는 터키군도 우리 남한을 돕기 위해서 달려왔죠. 근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아무도 가지 않습니다. 무기 지원을 해요. 멀리서. 돈으로 지원하고 무기 이런 것들 드론이라던가 전투기 이런 미사일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는데 실제로 파병이 가고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었다. 오히려 러시아는 상대적으로 강하잖아요. 우크라이나보다. 근데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한에서 파병을 하는 등 이런 모습들이 발견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주국방이란 심리적인 트렌드가 갑자기 방산주가 올라간 거는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면서 원래는 이제 핵 포기 협상하면서 핵을 포기하는 대신 미국이라던가 유엔군이 좀 지켜줄 것이다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뭐 나토라던가 이런 쪽에 협상을 했는데 결국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오지 않고 무기는 지원해주죠. 근데 그나마저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 이 압박이 들어가죠. 뭐 정장을 왜 안 입었느냐 뭐 이런 갈굼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무튼 주기 싫다는 거죠, 돈을. 그래서 군사 지원을 다 끊는다 이걸로 거의 가고 있고 그만큼 이제 그 대신 뭐 히토류를 50% 달라, 광물을 달라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주기 싫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그래서 결국은 근데 미국 입장에서도 이미 굉장히 많은 돈들이 투입이 됐죠, 바이든 정부 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된다고 한다면은 이거 언제까지 지켜줘야 되느냐 이런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제가 알기로는 몇백조 단위로 지금 투자를 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 뭐 그렇다고 1,000조 막 2,000조, 3,000조 투자할 수는 없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어느 정도 선에서 끊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고 있고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제 핵 우산이 안 통한다는 거잖아요. 미국이라던가 유럽의 핵 무기 지원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언젠가는 끊길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결국은 자주 국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방산주가 뜰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전 세계적인 기조가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요. 뭐 해석하기 나름인 부분도 있겠고, 근데 결국엔 뭐 자주국방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워낙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긴 하죠. 자기를 지킬 힘이 강하지 않으면은 누가 지켜주지 않는다. 이건 뭐 당연한 논리고 국제 정세에서도 지금 명확하게 그걸 보고 있잖아요. 뭐 우방도 사실 필요 없고 계산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미래에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라고 제일 걱정하는 국가가 일단 표면적으로는 대만이었는데 사실 뭐 대만과 우리 입장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는 것 같고 방산 섹터가 다시 오늘 또 부각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뭐 구두 발언이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돼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 전면적으로 지금 끊겠다가 아침에 뉴스 속보였고 뭐 거기에 따른 반응인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거기 플러스 또 뭐 이 우주 스페이스X 발사 직전에 또 중단이 된 것 같긴 한데 우주를 같이 우리가 또 궁색하다고 하긴 뭐한데 이렇게 묶잖아요. 뭐 이게 없으면 여기 또 묶어가지고 이렇게 조금 더 데코레이션을 포장을 그렇게 그럴싸하게 한다고 해야 되나? 자 우주 쪽도 같이 엮여서 에어로가 움직이니까 지금 사실 이게 방산이야 우주야 뭐 도대체 뭐예요?
아마 뭐 앵커님 말씀대로 많은 분들이 이거를 좀 혼동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네. 오늘 시장에서 봤을 때 일단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해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나 그룹이 움직인 건지 네. 아니면 하나 그룹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말 어떤 항공 분야 때문에 움직인 건지 이것을 이제 보기가 좀 굉장히 어려운데 일단 항공 분야와 우주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천우신조 같은 개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 터졌을 때 일본 총리가 야 이거 천우신조다. 우리 지금 나라 완전 박살나가지고 경제도 비실비실거리고 있는데 저 옆집에서 전쟁한다니까 우리나라 지금 미국이 살려주겠구나. 뭐 이런 기대감을 지금 얻고 있다는 건데 지금 스페이스X가 지금 자막 보시는 것처럼 지금 발사체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중단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기존에도 이 이전 발사체에 대해서 발사 호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겨서 폭발을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일단 중단해라 해서 중단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발사 중단이 된 상태였다가 다시 이제 발사 허가가 난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고 지금 발사를 하려고 하니 지금 발사체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거 일단 캔슬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항공주들 그리고 이제 위성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는 원인은 지금 스페이스X가 계속 이제 혼자서만 독식을 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들도 나눠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지금 올라가는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좀 올바른 방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테마단에서 그러니까 이 키워드 스페이스X라는 키워드에 묶여서 지금 많은 테마들이 지금 같이 동고동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국 항공우주 카이도 지금 뭐 움직임이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보면 또 우주 스페이스 쪽으로 봐야 되나? 꼭 그렇지만은 않겠죠. 무슨 이벤트가 또 있을까? 뭐 이번에 지금 많이 언급은 안 되지만 세계 3대 가전쇼 중에 하나죠. MWC라고 하는 모바일 월드 컨그레스.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데 주목은 지금 받지 못하는데 거기 보면 뭐 모바일 또 뭐 가전 쇼인데도 모바일 쇼인데도 자동차가 등장하고 뭐 통신 막 우주 뭐 6G 이러니까 위성인가 또 이렇게 되나? 그렇죠. 뭐 이제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 잡기로 지금 계속 이제 키워드는 나열되는데 시장은 뭐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현상이야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좀 오해가 많을 것 같아요. 시세가 나오면은 그렇죠. 뒤에 그냥 네, 아무래도 이제 붙여야 시세 자체가 나오다 보니까 워낙 이제 좀 장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두려운 와중에서도 그래도 이 테마단에서 좀 올라간다는 거는 의미가 있지 않겠나 뭐 이렇게 지금 해석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큰 틀에서는 이 방산 쪽 분야에서 좀 본다라고 말씀이 드릴 것 같고 방산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하드웨어 제품 같은 경우는 하나 시스템이 정리되겠습니다. 네. 하나 디펜스와 관련돼 있는 기업들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S&T 다이내믹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올라가는 것은 우리가 뭐 지금 우크라이나 장기전에서 좀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우상 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래 만약에 이게 군 위성 쪽이나 이런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돌릴 수 있는 방향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약간 일종의 중립지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경기 자체가 굉장히 많이 안 좋다 보니까 어떤 항공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지금 경기 저평가가 오래되어 얘기하셨으니까 또 있었죠. 생각나는 게 오늘 그렇죠.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갔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정상 운영은 정말 한다고 거죠. 하는데 뭐 일단 지표상으로는 상당히 또 국내 내수는 뭐 속된 말로 엉망진창 뭐 표면적으로 끄집어내서 막 굳이 뭐 안 좋은 걸 또 얘기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묵시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참고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하죠. 근데 하나씩 도출되면은 좋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버티고 있는 거죠. 네. 증시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실제 마주한 경제 상황보다 좀 더 이제 전망을 이제 더 뒤에 잡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긍정적 전망을 본다면은 주가가 좀 더 상승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이런 시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내수가 많이 부진하다. 그러면 이제 이 산업 자체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빅딜을 많이 찾았어야 되는데 이 빅딜을 찾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당장에 뭐 반도체도 수출 어려워, 자동차 수출 어려워, 철강 쪽 같은 경우에 중국 덤핑 계속 두드려맞아. 현대차 오늘 52주 신저가? 그렇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좀 덜 거론된 쪽 중에서 좀 바닥 잡았다는 곳이 뭐가 있겠냐고 접근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일전에도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이제 뭔가 다시 한번 살아나 하고 올해에 지난 2월 달에만 잠깐 이제 반짝 상승하다가 또 다시 고꾸라진 거 보면서 네. 이거 또 안 되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처럼 지금 시장이 워낙 변동이 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섹터에 좀 많이 주목을 받는 현상은 있겠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동요를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제 너무 희망적으로 해석을 하시기보다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 조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 기대와 실망의 반복적인 교차. 반복성이 빈번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응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이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뭐 방산을 그렇다고 추종하거나 이게 더 지속성을 가질 거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요?
지속성은 뭐 근데 이제 주가 측면하고 산업 측면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산업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확장기다. 왜냐면은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미국과 우크라이나 이런 갈등들이 좀 점화되고 있고 또 유럽 쪽에서도 계속해서 방위 산업 이런 것들을 늘리고 있죠, 최근에.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는데요. 그 나토 가입국들한테 나토 회원국들한테 GDP 5% 수준으로 방위비를 인상하라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GDP라는 게 국가 GDP 있죠. 거기서 이제 5%다 보니까 상당히 큰 금액으로 하라. 그래서 스스로 지켜라 뭐 이런 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폴란드라든가 루마니아 이런 쪽이 이제 그런 쪽이 많이 좀 증액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이 동유럽 국가, 뭐 폴란드, 루마니아 이런 쪽에다가 좀 많이 수출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K9 자주포라던가 K2 전차 이런 것들을 수출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사실 유럽은 좀 몇십 년 동안 굉장히 안전지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차 세계대전 이후로는 거의 전쟁이 없었죠. 평화적인 모드로 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의 그쪽은 군사라는 이런 것들이 발달이 잘 안 된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나 독일 일부를 제외하고는 그런 군사 비용을 많이 투자를 안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 나라들 스스로.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군사 비용을 많이 투자하는 나라죠. 왜냐하면은 뭐 탱크도 많고 전투기도 많고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함선이도 많고 이런데 유럽은 아무래도 그 군사 비용에 거의 투자 안 하는 약간 평화적인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앞으로 좀 조성이 된다. 지금 트럼프가 나토 회원국에 5% 압박을 한다. 늘려라.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쪽으로 동유럽, 루마니아 이런 쪽으로 많이 팔 수 있으니까 네. 성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주가적인 것들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주가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좀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이 나올 수는 있겠다라는 측면에서 비중을 많이 실지는 않되 관심 갖고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가져갈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쪽 섹터는. 네네. 네. 방산. 뭐 사실 우리나라의 방위비 지출은 이미 그 어마운트 총량으로는 상당히 절대적으로는 뭐 군사력 측면도 이렇게 전 세계 뭐 한 5위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어떤 비용으로 나가느냐, 인건비로 나가는지 이건 잘 몰라요. 뭐 군인들 월급 줘야죠. 네, 월급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럼 그걸 줄이기 위해서 그럼 기계로 로봇으로 또 뭐 대체하려는 이런 움직임 정책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방산도 이렇게 좀 쪼개보면은 이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쪼개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조금 디테일하게 사실 이것도 억측이긴 한데 로봇으로 살짝 틀어보는 건 좀 어때요? 근데 로봇이 현재로서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잘 만드는 편은 아닌 것 같아가지고 네. 뭐 사실 만들려면 뭐 만들죠. 네. 우리가 못하는 게 아니잖아. 뭐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의 로봇들이 네. 엄청난 속도로 뭐 휴머노이드 사실 로봇이라던가 이번 MWC도 지금 분위기가 네. 거의 중국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AI와 로봇이 네.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약간 아직까지는 그 중국의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기존에 또 원래 잘하던 것이 옛날부터는 일본의 뭐 휴머노이드 로봇, 일본은 옛날 전통적으로 로봇에 관심이 많잖아요. 네. 뭐 마징가 제트도 있고 그런 식으로 건담. 원래부터 그런 건담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로봇 식으로 태권브이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래도 일본에 그런 것들이 원래 발전돼 있었고 미국 역시 신성장, 뭐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가 놀랍게도 그 인구가 많지 않아요. 일본이나 미국, 중국보다. 근데 인구 대비 로봇의 밀집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네네. 그래서 현장에서 뭐 최근에 급식실에서도 사용되고 삼겹살 뒤집는 그런 로봇도 나타나고 그러더라고요. 자, 이렇게 네. 얘기가 너무 거기까지 가면 좀 어려우니까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네. 뭐 총체적으로 뭐 이런 얘기를 깊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결론은 뭔가 기업을 선택할 건가? 저는 로봇은 우리나라 기업이 로봇으로 현장 군대에 파견되는 건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이렇게 오케이.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을 정할 수 있을까요? 뭐 저는 일단 뭐 누차 말씀드렸던 시스템 쪽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하나 시스템을 보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전쟁 자체에 대해서 이제 편승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쪽에 좀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지금 유럽 시장이 만약 끝나게 되면은 그래도 우리는 미국 시장 진출 가능합니다. 뭐 중국 시장 진출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실 것 같은데 일단 방공망 체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유럽보다는 지금 이제 중동 지역, 지금 실제로 사우디나 예멘 같은 게 아직까지도 지금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러다
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이언돔과 같은 이런 방어 체계를 갖고자 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는 같은 무기에 대한 어떤 호환성까지도 우리가 고려해봤을 때 하나 시스템이 갖고 있는 역량은 여전히 저평가다. 다만 우리가 이제 지난 고점 대비했을 때 좀 주가가 좀 밀린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추가 돌파가 나오기 전에 만약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협상 가능성이 좀 커진다 그러면은 일단 지금까지의 하나 시스템에 대한 주가의 3분의 1 이상은 거의 이제 유럽 시장에 대한 판도의 기대감이 편승돼 있기 때문에 조정 여파는 준비를 하고 서서히 매집 관점으로 가시는 게 바람직하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협상은 다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죠.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근데 다만 그 전 단계에서는 또 우여곡절이나 이 굴곡이 좀 겪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들이. 타픽 네. 정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같은 하나 굳이 뭐 그룹주죠. 만산 내에서 네. 선택을 하셨네요, 그래도. 네, 둘 다 하나와 그룹주 같은 계열사인데 어쨌든 하나와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굉장히 잘 판매를 하고 있고 루마니아라던가 폴란드 이쪽으로 판매하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토 국가 이제 5% GDP 5% 이상 올리자 하니까 결국은 루마니아나 폴란드 이쪽으로 계속해서 증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K9 자주포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잘 판매를 할 거고 여기는 이제 천무 로켓포도 판매를 합니다. 그 수출을 하죠. 그래서 천무 로켓포는 막 한 번에 이렇게 트럭에 싣고 가면서 다연발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천무가 이제 하면서 무려 뭐 동시에 12발을 발사하는 겁니다. 12발 동시에 미사일을 쏴 올리는 거다 보니까 로켓포로 굉장히 다양하게 큰 범위로 넓은 범위로 공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거를 두 개를 제일 잘하고 있고 그 점에서 볼 수 있겠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주 관련된 것도 이 스페이스다 보니까 그쪽. 근데 이제 다만 주가는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산업적으로는 좋은데 주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갖고 가지 말자. 비중을 한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한 5% 정도 그렇게 한번 실어보고 가져가면 어떨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신감은 없어 보이시네요. 한 발만 건쳐놓고 여차하면 발빼라는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아듣고 썬투자의 송범선 실장과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